5강 바람직한 사찰 운영 방식 이 강의를 맡게 된 박홍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같이 시간을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렸던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을 부족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그 사찰 운영 방식이라고 하면은 스님들의 어떤 자질 향상 또는 뭐 역량 강화 문제 또는 그 제가자들의 어떤 바람직한 진행 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조직 같은 것도 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는 사찰의 그 재정 투명화를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사찰 운영 방식에 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재정 투명화라는 것도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이냐 또는 뭐 왜 필요하냐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어야지 이 재정 투명화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 주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 정부에서는 매년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도에 조사한 인구 종교 인구 변화 이 표를 보면은 불교 인구는 2005년에 1,059만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한 300만 정도가 줄어서 76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개신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 100만 정도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이 불교 인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종교 사회라고 합니다만은 캐톨릭의 경우에는 한 100만 정도만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 이제 정부가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할 겁니다. 그때는 불교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갤럽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5년 후인 2021년에는 불교 인구가 27% 줄었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이 줄은 것이지요. 그 어떤 통계를 그대로 따온다면은 2025년에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는 불교 인구가 한 550만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출가자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가자 수는 2007년에는 1년에 336명이었습니다. 근데 10년 후인 2017년에는 151명, 즉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작년에는 100명이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결국 4년 만에 출가자가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군종 사관 후보생 수에 있어서도 드러납니다. 군종 사관 후보생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을 하고 군종법사, 장교인 군종법사로 가려면은 군이 입대하기 1년 전에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등록된 숫자 이상으로 군종장교가 배출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숫자가 보면은 2015년에 3명, 2016년에 2명, 17년에 4명, 18년에 3명, 19년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과 20년 사이에는 군종 사관 후보생 자격 시험 응시자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앞으로 군에서 이 소위 불교 쪽 장교 군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계종이 전체적으로 공찰이 한 3,000개가 정도가 되고 승려 수는 1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찰 한 곳당
배정을 하면 승려가 한 4명 정도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1년에 만약에 100명 출가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은 한 20년 후에 한 반 정도가 승려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판속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50%가 한 20년 후에도 승려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출가하는 평균 나이가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여튼 30세를 평균적으로 출가하는 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그리고 그 후에 80세까지 승려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 앞으로 그 50년 동안에 출가자 수는 도합 2,500명밖에 안 됩니다. 배출되는 출가자로서 이 활동하는 사람이. 그러면 사절 하나당 승려 한 사람이 배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사가 속출하겠죠. 이런 상황 하에서 스님들이 과연 본래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수행과 또 수행한 것을 제가자들에게 널리 좀 전하고 제가자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수행과 포교의 어떤 그 본래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또 사찰을 어떤 운영한다고 할까요? 관리한다는 그 두 가지 일을 과연 병행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는 명약관화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님들이 이 사찰 경영,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본연의 어떤 사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행이 부족하고 이 제가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그러면 불교의 전체적인 어떤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찰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계종에 대한 현재 우리 어떤 신뢰도를 한번 보면은 2014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조계종에 대한 어떤 신뢰한다는 사람은 14.9%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우리 불교 신자 중에서 조계종을 신뢰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 57.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반 정도. 근데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다른 그 종교인이 자기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7, 80%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경우에는 이 불자들이 어떤 스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낮으냐? 그걸 조사하니까 이 스님들의 어떤 재정 투명성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불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님들이 어떤 에 대한 어떤 종단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그 사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제가자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이고, 또 스님들이 어떤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2019년에 이슈 앤 뉴스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어떤 일반적인 소양, 이거는 뭐 스님뿐만 아니라 제가자도 포함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소양으로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높은 도덕성,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높은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종교 중에서는 어느 쪽이 가장 좀 높으냐 하면은 천주교가 그래도 가장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스님들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제가자보다도 더 인격이 좀 성숙되고
도덕적으로도 좀 높은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많은 스님들은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스님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머리 깎고 출가한다고 해서 갑자기 인격이 성숙이 되고 또 도덕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단에서는 스님들에 대해 가지고 수행을 잘 하도록 또 제대로 지도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적어도 일반인 이상의 어떤 인격을 갖추고 도덕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제가자들 입장에서도 스님들을 조금 자문해도 그 스님들이니까 뭐 우리가 관여할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조금 때에 따라 가지고는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 그러면 조계종은 그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계종에는 1994년도에 사찰 운영위원회 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94년에 종단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주로 스님이겠습니다만 스님들도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걸 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찰 운영위원회 법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정을 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법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각 사찰의 주지 스님이 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위원장은 주지 스님이 되고 위원 중에는 반드시 회장과 부회장이 그러니까 신도회 회장과 부회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냐? 그것은 아니고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럼 뭘 의결하느냐?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또 사찰 예산 외에 특별 불사와 수익 사업의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또 사찰 부동산의 처분이라든가 사찰 자체 감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사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면은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소집할 수도 있고 또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도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지스님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찰의 분기별 재정 현황과 주요 사업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그것을 사보나 법회보 등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도록 하고 또 그 사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찰 운영위원회법의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은 이 법을 시행하지 아니하면은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게 8조의 벌칙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은 이 사찰 운영위원회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찰 운영위원회법에서도 모든 사찰에 대해서 이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찰 운영위원회법 시행령에 보면은 사찰의 예결산이 5천만 원 미만이다. 또는 사찰 재적 신도가 50인 이하다. 또는 뭐 정기 기도 등을 비롯한 법회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적용을 유예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조그만 사찰의 경우 신도도 별로 없고 뭐 돈 문제도 크게 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규모 사찰의 경우에는 굳이 사찰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고려해서 이런 예외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국에 이제 공찰이 한 3천 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인 900개 정도의 사찰에 사찰 운영위원회가 조직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인데요. 그러면 조직되어 있는 사찰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대부분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결국 그 종단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개혁에 참여했던 스님들이 열의를 갖고 이 일을 추진했다가 점점 그 개혁 추진 세력이 스스로가 기득권자가 되면서 이 사찰 운영위원회법의 적용을 좀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사찰 투명화는 왜 그럼 해야 되느냐? 그 해야 되는 뭔가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거단 말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학적으로 또는 사회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더욱 재정 투명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율장에서는 출가자들의 금전 소유와 접촉을 금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불탑 신앙이 생긴 이후에 불탑에 쌓인 그 공약물 관리는 전부 제가자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 남방불교권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탁발시의 스님들이 뭐 돈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초기 교단에서는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인 소모품은 이제 개인 소유를 했는데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교단의 소유였고 교단에서는 그 만장일치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 종단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종단은 사부 대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은 우리 종헌제 8조에 보면은 본종은 그 승려인 비구 비구니 제가자인 우바세 우바이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단의 재산의 사용 처분에 대해서는 사부 대중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니까 제가자의 의사도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인 하나의 어떤 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법적으로 법원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법원은 그 산하에 있는 여러 사찰과 또 조계종에 소속된 승려 및 또 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찰이 종단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 개별 사찰이 어떤 하나의 독립된 권리 주체가 되려면은 어떤 사찰 재산으로서 어떤 이 불당 즉뭐 사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인적 요소로서 스님과 또 제가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러한 인적 구성과 어떤 물적 요소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하는 것이 그때그때 따라서 일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일정한 어떤 원칙 하에 활동을 할 때 그때 하나의 권리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찰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찰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신도들이 이 사찰의 어떤 관리라든가 또 재산의 처분에 어느 정도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 뭐 산중에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제가자들이 어떤 사찰 운영에 많은 관여를 안 합니다. 해서 이 전통 사찰 산중에 있는 전통 사찰은 대개 비법인 재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어떤 포교당 역할을 하는 또는 어떤 도심 포교를 위해서 근래 창건된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자들이 매주 법회 참여도 하고 또 사찰 운영에도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그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성원의 총류를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총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뭐 정관이라든가 다른 규약이라든가 계약에 정한 것이 없으면은 사원총회에서 그 말하자면 그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이 재산을 관리를 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계종 사찰법에 보면은 주지가 사찰의 재산 관리권을 갖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지가 사찰 재산 관리권을 갖고 있으니까 주지가 마음대로 사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찰법 그 8조에 보면은 주지는 사찰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또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지는 재산 관리, 주지의 재산 관리권이라는 것이 주지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찰 구성원에게 가장 유익한 또는 뭐 이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이 불광사 불광법회 제가 법회장을 맡고 있는데 한 4년 전부터 이제 재정 투명화가 큰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불광사 불광법회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광덕 스님께서는 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광덕 스님께서는 그 6.25 전쟁이 났을 그 해에 부산에 있는 그 범어사에 계시던 그 동산 스님을 찾아가서 하나의 그 어떤 제가자로서 공부를 많이 하시다가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산 스님께서 이 우리 사찰 그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셨기 때문에 광덕 스님께서도 거기에 많이 관여를 하셨고 1962년도에 통합 그 조계종이 창립되었는데 그때 종원종법을 제정하는데 많은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광덕 스님께서 즉 옛날에 그 해방 이후에 그 국제대학의 정 정법대학인가 다녔습니다. 그 다니면서 법학 공부를 조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광덕 스님께서는 1963년에 우리 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 지도법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66년인가 7년에 봉은사 주지 스님을 하셨고 71년도에는 총무원의 총무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총무원장 스님이 청담 스님이셨는데 청담 스님께서 1971년 연말경에 갑자기 입적을 하셔서 총무원장 직무 대행까지도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이 광덕 스님께서 이 1974년 9월 1일 날 불광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십니다. 이 불광회에서 발간한 책이 올간 불광입니다. 그 올간 불광이 1974년 11월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5년 10월 이제 불광회를 좀 확대 개편해서 불광법회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불광법회는 제가자들이 어떤 주체적으로 신행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된 이후에는 그 종로 상가에 있는 대각사에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법회를 했는데 남의 절을 빌려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아서 그 후에 이제 제가자들이 직접 모금을 하거나 또는 화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시주로 돈을 받아서 1982년 10월에 이 잠실의 불광사라는 절을 창건을 합니다.
뭐 광덕 스님이 이제 99년에 입적을 하셨는데 입적 당시에는 이 불광사 재정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 불광법회 부회장이 그 종무소에 상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지출될 때는 그 부회장이 마지막으로 결제를 해야지 광덕 스님께서 결제를 하고 돈이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있어 가지고 부정이 생길 여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후에 이제 2008년에 이제 광덕 스님께서 99년에 입적하신 이후에 그 맞상자가 이제 뭐 창건주 회주 그 당시는 법주였습니다. 법주직을 넘겨받고 2004년까지 계시다가 이제 떠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자가 이제 회주를 맡았습니다. 그 2008년에는 이제 불광법회를 불광사 불광법회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또 바꿨는데 2008년 이후에는 이제 사찰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계종에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찰운영위원회는 회주 스님, 또 주지 스님, 총무 스님, 우리 회장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중요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등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명등회의는 회주 스님과 또 지도법사 그리고 회장단 그리고 이제 제가자 여러 가지 그룹의 대표자 포함해서 한 5, 60명 정도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되고 매달 사찰의 수입 지출 내역은 보고가 되고 또 연 단위로 예산 결산 부분도 마지막으로는 명등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견상 볼 때는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제 1975년도에 절을 짓고 나서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절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절을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비용이 한 400억 가량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자들이 돈을 그만큼 모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당시 회주로 계셨던 분은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자들한테 계속 돈 이야기만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법을 전한다, 가르침을 전한다는 것은 뒤로 좀 물러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회주 스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종단 내에서의 지위 유지랄까 또는 지위 상승을 위한 노력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8년 5월 하순에 그 회주 스님이 젊은 여종문하고 좀 불미스러운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드러나고 또 산하 유치원에 공금을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회주 스님은 책임을 지고 결과적으로는 창건주 회주직 전부 다 내려놓고 불광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이제 부산에 그 범어사 강주로 계시던 지오 스님이라고 우리 광덕 스님의 셋째 상주입니다. 이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와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모두 이 사찰이 실질적으로 재정 투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을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7월 달에 불광법의 회칙을 개정하고 또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그에 의하면은 스님하고 제가자로 구성된 재무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해서 그 재무위원회에서는 지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불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재정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재무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단일 품목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불사에 관한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오 스님에 계시는 동안은 절이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서로 어떤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재정 지출할 때는 부회장을 겸하는 사무국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야지 주지 스님이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덕 스님 당시하고 비슷한 체제였지요. 근데 그 후에 그 지오 스님이 뭐 창건주 문제 관련해서 2018년 연말에 불광사를 떠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회주가 이제 2019년 1월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지도 새로 이제 바뀌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는 회칙하고 운영 규정 준수 못 하겠다. 말하자면 재정 투명화 안 하겠다고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규정이 뭐가 문제냐 서로 얘기하면 하고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하십시다고 해서 그동안 1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공동 발의해서 2019년 6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정했으면은 준수를 해야 되는데 2019년 한 10월 초순까지는 뭐 준수하는 상당히 준수를 했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감사를 인정 못 하겠다. 그리고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규정들을 준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절이 조금 파행으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와서 스님 측에서 우리 회칙이라든 재정 투명화를 위한 회칙이라든 운영 규정이 무효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스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대각기 규정에 의하면 주지한테 재산 관리권이 있다. 근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여한다는 것은 주지의 재산 관리권을 침해하니까 무효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왜 이렇게 재정 투명화에 대해 가지고 좀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가? 우선에 스님들이 이 사절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재산처럼 생각을 하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재산이 보이니까 또 탐욕심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 승가 우월주의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승려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여기 관여하려고 하느냐. 승려 입장에서는 좀 기분 안 좋다.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 감사 거부 부분은 전임 그 회주 스님이 이제 400억 들어가지고 이 불광사를 재건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금융 비리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쪽에서는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를 못하게 계속 지금 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결과 무엇이 드러나면은 조금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가 우월주의에 관해 가지고는 김재영 그 법사님이라고 옛날 그 동덕여고 교사 하셨죠. 그분은 이 승가와 제가는 원래 평등한 공동체의 일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 우월주의라는 것은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하고는 맞지 않다. 이 승가 우월주의가 결국은 추종 불교를 낳았다.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스님들에 대한 맹종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추종 불교를 낳았다.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가 우월주의를 극복해야지 우리 한국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모두 다 그러면 재정투명화를 다 거부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우리 불광법회에 오셨던 그 지호 스님은 흔쾌히 저희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재정투명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문도 스님 중에서. 그리고 해거 스님, 저기 개포동에 있는 금강선언에 계시는 해거 스님도 그 절에는 종문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자들이 저 살림을 다 삽니다. 그리고 요즘 또 유명한 그 일묵스님, 그 제또와나 선언을 운영하시는 일묵스님의 경우에는 거기는 어떤 재무 관련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의사결정을 하지 스님이 뭐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재정 투명화에 흔쾌히 동의하시는 스님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개혁 같습니다. 이 스님들의 경우에는 사찰 재산이라는 것은 스님들의 뭐 개인 재산이 아니다. 이 사찰이라는 것은 스님의 개인 비즈니스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 사찰이라는 곳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성전이고, 이 사찰의 어떤 재산이라는 것은 공급이다. 그런 의식을 좀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자들의 경우에도 만연히 그 어떤 스님들 일에 대해서는 뭐 나는 모른다, 나는 관여하기 싫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찰 운영의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자들이 스님들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방관해버리면은 결국 스님들의 어떤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 대한 방조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 법이 참 좋아서 불자가 되고 또 부처님 법이 오래오래 남아서 좋은 하나의 종교로서 큰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스님들도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점에서 우리 제가자들의 의식도 좀 깨어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 제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찰운영위원회 법이 실질적으로 좀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 해야 할 일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계종 법을 개정한다면은 사찰 재정 지출에 관한 자료 보존에 관한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보존을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보존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정도는 재정 지출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스님들의 어떤 재정 투명화에 대한 그런 의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지 등 어떤 행정직을 임명을 할 때에 물론 행정 경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최선의 일정한 어떤 수행 경력을 중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총무원장이 되시려면 본사 주지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교육원장이나 포교원장이나 호교원장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행정 공부하는 것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참선을 한다면 선방에 몇 철을 수행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요건을 좀 강화를 하면은 그야말로 지나친 좀, 좀 잘못된 사판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사 주지 등 어떤 고위직 임용 시에는 그분들의 어떤 재산 등록이라든가 또는 뭐 재산 공개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좀 부패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김영삼 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재산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상당히 좀 정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스님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산을 제법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노후를 위한 재산이라든가 이 정도는 뭐 용인이 되겠지만은 자칫 굉장히 뭐 부유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어디선가 돈을 빼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안 빼내고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운동하는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뭐 비구와 비구니의 평등. 지금 성가 우월주의라는 것도 비구성 우월주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구와 비구니의 평등이 우선에 실현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 제가자들의 어떤 평등, 그에 따라서 제가자도 종회에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것 아니냐. 올가을에 그 총무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년에 쭉 과거 총무원장 선거 때 그 총무원장 후보자가 내는 공약을 보면은 제가자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승려 복지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총무원장 되는데 제가자는 소위 투표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흑인의 지위가 계속 올라가고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흑인의 지위가 미국에서 올라간 것은 결국 투표권 정치에 의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분명히 조계종 종헌에는 조계종단은 사부 대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구니만 대표가 있지 우바스 우바이 대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재정 투명한 문제도 큰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종의 의원이다. 그러면 한 표든 두 표든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재정 투명화라든가 또는 제가자의 종단 운영의 실질적인 참여 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후보자는 공약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 제가자와 승려 사이가 매우 불평등하게 현재 종헌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큰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부분은 요 정도로 해서 강의를 마치고 뭐 질문이나 또는 더 좋은 어떤 제안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딱 맞춰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마이크 키시고요.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퇴근도 못 하시고 스마트폰 보고 하시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데도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제가 미리 질문을 갖다가 받아놓거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영석 교수님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종교 이야기하지 마라, 군대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제 그런 화두가 있는데 그걸 피해서는 재능법사가 될 수 없다.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 건 알고 사실은 사실로 확인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1994년에 그 불광법회, 불광회 그야말로 아주 기적적인 어떤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안타까운 그 어떤 현상, 굉장히 거기 직접 이제 참여한 신자로서 예, 아주 깊은 이야기를 지난번에 사실은 로터스 포럼 한번 불교 방송에서 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만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 그죠?
이 온라인 분위기가 굉장히 그 몰입할 수 있게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질문 주시죠. 최병규 네. 회장님 질문. 예, 김종석. 예. 네, 예.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 불광 사태를 보는 불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심 포교를 아주 창시한 굉장히 상징적인 사찰인데, 그게 이제 지금 뭐 분쟁이랄까요, 이런 것의 배경이 결국에 재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게 과연 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이게 좀 굉장히 세속적인 부분으로 변질돼서 지금 싸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법률적인 어떤 판단을 의뢰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이 불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지금 박 교수님께서 이 결국에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밖에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죠? 저희들은 최근에 지난 5월 말에 주지와 회주 스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네.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 문제 남아 있는 것은 창건주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창건주라는 것이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지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창건주를 갖고 있는 분이 이 사태를 유발한 그 회주 스님입니다. 회주가 창건주직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회주직은 이제 내려놨습니다. 다른 이제 문도 스님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창건주직을 우리는 내려놔라. 왜 창건주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그 창건주직을 갖고 있는 이 스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은처성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불광시고 한 사람이 은처성 의혹이 있다고 우리 내부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는 갖고 있었죠. 그랬더니 스님 측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 이제 자료가 많이 이제 조사가 됐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스님이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모으는 부동산이 한 30여 개가 됩니다. 그 대부분이 한 20년 이상 같이 절에서 뭐 생활하고 있는 공양주라고 주장하는 여자한테 소유권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절에서. 그 다음에 그 스님 명의로 통장에 입금된 돈이 대부분이 공양주 명의 통장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명의로 지금 되어 있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런 스님을 좋다, 은처성이 아니라고 치십시다. 뭐 두 사람이 같이 잠자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조의종 승려로서 우리가 흔히 그 삼보 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다들 우리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돈벌이 하는데 이게 뭐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고생해가 돈을 모아서 절에 시주돈을 내는데 그 돈이 공양주라는 여자한테 전부 다 가 있다. 이런 스님을 우리가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러분 중에서 광덕 스님을 친견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광덕 스님은 그야말로 청정하게 사셨습니다. 그분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상자라는 사람이 창건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그 불광 식구들로서는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송을 우리 쪽에서는 민사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쪽에서 형사적으로
접근을 해와서 고소 고발을 남발을 했습니다. 저는 법원에 34년을 근무했는데 형사 고소를 지금 6건인가 7건 당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경찰에서 또 조사로 오라고 합니다. 왜 제가 형사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느냐 하면은 민사적으로는 이게 진행이 되다가도 서로가 타협이 되면은 소추하면 끝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돼요. 형사는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은 서로 간에 합의가 돼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적인 것은 우리가 자제를 했는데 저쪽에서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작년 연말부터는 형사 고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스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죠. 지금 창건주 갖고 있는 분이 스님들이 보기에는 자랑스럽냐, 아무리 뭐 사형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분 창건주를 내려놓고 지금 새로 오신 스님들이 받아도 좋고 다른 분이 받아도 좋다. 제가 창건주 받는 것 아니지 않느냐. 창건주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 간에 민형사 뭐 고소 고발 뭐 소재기 한 거 많은데 이게 전부 다 취하하고 또 고소 고발 취하증 내고 그렇게 해결하자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그야말로 모든 그 욕망을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 것인지 출가도 하나의 좋은 삶의 방편이다. 그런 생각으로 출가를 했는지 오히려 후자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어떤 스님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참 마이너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님은 참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스님을 제가 색안경을 껴고 봐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참 불행입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네,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전 구절에 불로 황금을 시험하고 황금으로 인간을 시험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리고 불교 공동체의 대외적인 신뢰도는 불교뿐만이 아니고 종교인들 전체 신뢰도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신문화 내지는 국격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버드에서 무슨 뭐 송광사까지인가 뭐 그런 책도 나오고 해서 외국에서는 특히 구미권에서는 불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발견을 통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참 빨리 정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자체적으로 정화를 못하면은 아마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 들어오겠죠. 예, 김태균 선생님. 네. 김태균입니다. 네. 저는 이제 문화 사업을 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개입했지만 이 산사음악회부터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이제 절에서의 문화 사업에 대한 그 스케줄과 일정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지금은 불교의 이제 정풍운동의 차원에서 재정의 합리화라는 그런 측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불광사는 비교적 아주 모범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데 이 문화 사업 또한 이 공사만큼의 어떤 이판사판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스님의 이제 재량이 많으시고 한편으로 이 재정적인 어떤 범죄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경험이나 아니면은 앞으로의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화사업 것까지는 관련해서. 지금 뭐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뭐 오히려 관련해가지고 그게 훨씬 더 커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저도 이 사건 발생하기 전에는 스님은 무조건 존경의 대상으로서 다 삼배하고 존경하고 했지 다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가끔 이 외부에서 스님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도 그냥 흘러 들었죠.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막상 경험을 해 보면서 스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 분 한 분 이게 알게 되면서 참 이게 심각하구나. 지금 우리 이 조계종 스님들 이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 심각하면은 누군가가 스님들이라도 나서서 이걸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럼 안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고 딴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몇몇 스님이라도 우리는 사찰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운동이라도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냐? 지금 이 종단에서 이 2018년도에 개혁한다고 조계사 앞에서 시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스님들 전부 다 징계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징계를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한 사람들 전부 다 징계 가지고 성적 박탈까지도 뭐 시키고 하니까 그게 겁이 나서 감히 못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은 결국은 저는 제가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스님이 돼가 자기 어떤 신상의 문제와 관련돼서 자기가 나설 수 없다. 그러면 제가자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제가자의 어떤 힘이라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어디서 그걸 느끼느냐 하면은 제가연대 참여불교 제가연대의 경우에 한 10여 년 전하고 최근하고 이렇게 거기 회원 수 또 거기에 회원들이 내는 그 회비라고 합니까? 그 금액이 보면은 반 이상이 아니라 그건 3분의 1, 4분의 1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보고한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연대가 지금 제가 불교계 NGO로서는 제일 뭐 건실하고 뭐 영향력이 있었는데 거기조차도 지금 힘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어디 뭐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이래 되면 결국은 불교는 점점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건전한 어떤 그 비판 세력이 없으면은 결코 불교가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이영석 교수님께서 정치 지도자는 그 국가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좀 그 앞서간 리더들은 불교의 매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사찰의 재정 투명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게 안 되면은 불교의 매력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요새 그 옛날에는 교수님 하면 교수님이 좀 싫은 소리 해도 예의했지만 지금 교수님이 뭐 말씀 잘못하면은 항의할 걸요. 그 학생이 교수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승려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에 시주해라. 그런 사람 안 합니다. 절에 안 가요. 절에 안 가고도 뭐 공부하려면 요즘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벌써 10분이 돼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 역시 정말 불교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재능 법사의 소명이 과연 무엇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와 또 이제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우리 박홍우 교수님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질문도 하시고 정말 컨퍼런스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해외 사례도 좀 보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의 그 기독교 교회가 지금 막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제 다시 다시 이제 페인트 칠도 하고 이래 수리도 해야 되는데 신자가 없는 거예요. 헌금도 없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그나마 좀씩 유지가 되는데 영국 성공회 이런 데서는 그 교회에서 돈을 못 모으면은 그 교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에 수백 개씩 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디스코텍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스티브 쇼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힌두교 사원도 되기도 하고 아무튼 사필 규정이라 그 공동체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연의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종교학자로서 사실은 종교가 없어도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류 사회가 따뜻해진다면은 아마 그것을 부처님도 예수님도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갈증과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차원 때문에 사실은 그 보편 가치를 그 인류에게 제시하고 이끌어온 이 승단 세계 종교 공동체들의 역할이 그만큼 큰데 굉장히 참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야말로 그 복궁에 나오듯이 그 어떤 혼란과 소론에도 그 움직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시인의 정체를 지키는 연잎처럼 연꽃처럼 예. 그러한 어떤 네. 지혜를 예 회장님 예. 네, 좀 한 5분 늦게 시작해서 우리 이영석 교수님 강의 이렇게 끝나면서 한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박홍우 그 불광사 법인장님 우리 또 고문이시고 힘내시고요. 예, 그러니까 30년 아까 우리 그 박홍우 이제 여기서는 교수님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94년에 뭐 정화가 있었다고 뭐 불교 쪽에 문제 있었다는데 그 시기에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 사실은 전국에는 방장 스님들을 여의도 정경로 회관으로 모셨어요 한번. 예, 그때 전국에 다 모셨는데 한 50% 정도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 중에 제일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 불국사 올산 스님이었어요. 방장 스님이죠. 그때 시자로 따라온 분이 지금 불국사 회주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정부에서 좀 많이 도와달라 하소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체계가 30년 전이나 지금은 이제 더 큰 스님들 다 떠났으니까 이제 우리 박홍우 법인장님이 큰 스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승복만 입었다고 큰 스님인 건 아니니까 박홍우 변호사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시면 불광사 사태보다 더한 게 지금 강남 소초동 모 사찰이 또 그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 주지라는 사람이 뭐 그런 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조금 참으십시오. 좀 참으시고 힘내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또 있을 겁니다. 기념 촬영 그 혹시 깜빡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번 정도 찍겠습니다. 예. 박홍우 교수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하나, 둘, 셋. 예. 예.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다 그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꺼이 그 도전을 맞아들여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홍우 교수님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18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시작할 때 한 4분 정도밖에 안 오셔가지고 아, 다들 바쁘시구나. 그래도 상관없다. 했는데 여기 그 사이에 저 많이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공적으로는 끝났죠? 예, 예, 공식적으로는 끝났죠? 예. 그러면은 저 이야기 조금 더 하다가